안녕하세요. 클래식의 첫날 밤 이채훈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달 12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드는데요. 밖은 쌀쌀하지만 오늘도 세숫길 정아님 따뜻한 커피 들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중년 하이디님은 따님이 피아노를 배우시나 봐요. 딸이 쇼팽을 박자의 마술사라고 하네요. 즉흥 환상곡을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조용하면서도 빠르고 다이나믹하게 전개되고 들을 땐 잘 몰랐는데 악보를 보고 연주하려니 왼손 오른손 박자도 다르고 쇼팽이 천재라네요. 네, 연주를 들어보면 몽환적이기도 하다길래 다시 들어보려고요. 네, 쇼팽의 즉흥 환상곡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어, 중년 하이디님의 따님께서 이미 해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음악 들어볼까요? 아르투르 루빈슈타인, 쇼팽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불리우는 대가죠. 네, 루빈슈타인 연주로 들어볼까요?
네, 쇼팽의 즉흥 환상곡 아르투어 루빈슈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19세기에는 피아니스트들이 쇼팽을 이제 낭만적으로 연주한다고 템포를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기분 낼 때는 막 무지하게 빨리 하다가 또 느낌을 강조할 때는 굉장히 느리게 연주하고 그랬었는데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은 악보에 좀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왼손은 정확하게 박자를 지키되 오른손으로 아주 섬세하게 노래하듯 연주할 수 있다. 그렇게 연주하는 어떤 모범을 보여서 20세기 쇼팽 연주의 어떤 그 기본 틀을 제공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쇼팽 콩쿠르 우승한 조성진 씨도 그런 루빈슈타인의 해석, 그 기초 위에서 연습해서 자기 또 해석을 가미한 뭐 그런 셈이죠. 우리 정아님은 클래식의 첫날 밤 여러 번 오셔서 뭐 별명이 생기셨다고요? 네. 클래식의 신생아? 네, 클래식의 신생아. 첫날 밤에서 태어난 아기래요. 우와. 조금 있으면 1월 3일에 그 아드님 하람이 첫돌이잖아요. 이렇게 광고를. 네. 아드님은 첫돌인데 엄마는 신생아예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음악을 듣고 느낌을 얘기하실 때 굉장히 신선하게 솔직한 느낌을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신생아답다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자극을 많이 받는데 지금 이 쇼팽의 즉흥 환상곡 루빈슈타인 연주 들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방금 중년 하이디님 따님의 네. 그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두 손이 다르다라는 그 느낌이랑 그렇죠. 방금 그리고 또 왼손은 박자, 오른손은 그 멜로디 느낌. 네. 그게 이렇게 들으니까 두 곡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우와.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면 그걸 또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는 것도 역시 신생아답습니다. 네. 오른손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짝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걸 피아노 전문 용어로 루바토라 그래요. 루바토. 시간을 훔친다. 그래서 좀 감정 잡을 때 조금 천천히 연주하잖아요. 우리 노래할 때도 그러죠.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도 네네. 좀 느낌 줄 때 좀 조금 천천히 하고 그러다 서로 이제 원래 속도로 하고 그걸 루바토라 그러는데 그 오른손의 루바토가 이 정말 시적이고 아름답고 섬세한 게 바로 이 루빈슈타인 연주의 특징이라고 하죠. 네. 우리 아들도 피아노를 좀 배웠거든요. 어릴 때. 뭐 지금은 군대가 있는데 이 쇼팽 즉흥 환상곡을 들으면 눈이 펄펄 내리는 그런 겨울날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예뻐. 저는 낙엽이 막 떨어지는 가을날이 떠오른다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리고 어디 거울처럼 맑은 물에 비친 어떤 아름다운 가을 풍경 또는 사랑하는 이 얼굴 뭐 그런 느낌 네. 그렇게 느끼는 건 자유겠죠. 눈이 펄펄 내리는 그 표현이 되게 눈물 나요. 방금 듣는데. 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네. 너무 아름다워서. 예. 그런가? 예. 중년 하이디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따님과 음악 미술에 관해 대화를 하다가 엄마 아빠는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야? 좋아하는 음악가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신대요. 그리고 뮤지컬과 오페라 중 어떤 걸 더 좋아하냐 이렇게도 묻는다 그러고요. 참 이렇게 따님이 이렇게 음악을 공부하면서 먼저 이렇게 대화를 걸어오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죠? 네네. 우리 정아님도 하람이가 좀 나이를 좀 더 먹으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죠?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뮤지컬과 오페라 차이는 뭘까요? 저는 굳이 뭐 오페라는 뭐 고급 예술이고 뮤지컬은 좀 대중 예술이고 뭐 그렇게 구분을 안 하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네. 그냥 각자의 매력 아닐까요? 그렇죠. 좀 차이가 있긴 하죠. 뮤지컬은 아무래도 대중가요 부르고 오페라는 굉장히 훈련된 성악가들만 부를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나오는 대목도 뮤지컬은 이제 팝송 반주처럼 이렇게 좀 자유롭게 가는 경우가 많지만 오페라에서는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뭐 미세하게 볼 음악적인 거 분위기 또는 주인공 성격 이런 걸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제일 큰 차이는 뮤지컬은 가수들이 이제 마이크를 쓰죠. 근데 오페라는 그냥 마이크를 안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로 그냥 부른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크게 봐서는 뭐
음악과 무대 미술과 뭐 조명과 뭐 그것들이 있고 라이브 공연에서 청중들과 호흡하는 그런 종합 무대 예술이라는 점은 사실은 같죠.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뭐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는 저도 못 하겠고요. 그냥 듣고 감동받고 뭐 그러면 뭐 좋은 거 아닌가. 예컨대 제가 아는 어떤 오페라보다 더 감동적인 뮤지컬이 있다면 그건 레미제라블. 저는 이걸 굉장히 무척 좋아하는데요. 거기 나오는 노래 하나, 그 다음에 또 모차르트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 하나, 그걸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고 그냥 취향대로 좋아하기로 할까요? 네. 뮤지컬 레미제라블 중에서 1막에 나오는 팡티의 노래 나는 꿈을 꾸었네. I dreamed a dream. 팡티는 그 어린 딸 코제트를 잃어버렸죠. 그 어떤 엉뚱한 곳에 있는 식당, 테나르디에 부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애가 가 있어서 거기서 애가 고생을 하죠. 근데 애 그 양육비 보내느라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뭐 해고되고 돈을 못 버니까 머리카락도 잘라버렸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모두 팔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을 느끼면서 부르는 노래죠. 아름다웠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그 꿈들이 다 사라졌네. 그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팡트리 노래 나는 꿈을 꾸었네. I dreamed a dream. 루시 헨셜이라는 가수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뮤지컬 레미제라블 중 1막에 나오는 팡티니 노래 나는 꿈을 꾸었네. I dreamed a dream. 들으셨어요? 저는 이 뮤지컬 볼 때마다 울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어마어마한 인간 고뇌의 어떤 파노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질 줄 모르는 숭고한 인간의 그게 언제나 감동을 주죠. 어떠세요? 저는 이 영화 보고 네. 정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네, 네, 옆에서 같이 갔던 친구한테 미안할 정도였어요. 네. 꺽꺽거리고 막. 네. 2012년 3년 전 3년 전 12월이죠. 12월에 국내 개봉돼갖고 그때 대선이 완전히 망치고 엉망이 되고 그다음 그걸 때 상처 입은 사람들 많이 위로한 그런 뮤지컬이죠. 그러면 요거를 비교해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3막에 나오는 백작 부인의 아리아 아름다운 날은 가고 이거는 백작이 처녀 시절에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결혼한 후에는 다른 여자들 매일 쫓아다니려 정신없고 그러니까 참 그 외로워진 백작 부인이 아름다운 날은 갔다. 하지만 내가 내 신념을 유지하는 한 뭐 그 사람 마음을 난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해라고 다짐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분위기죠. 한번 들어볼까요? 소프라노 리자 델라 카사가 노래합니다.
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3막에 나오는 백작 부인의 아리아 아름다운 날은 가고 들으셨어요. 네, 떡이맘님의 따님 은서가 신청해서 지난주에 들었죠.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을 들었었는데 은서가 그러는데 바이올린 섹션에서 연주하기가 쉽다 그러네요. 근데 그냥 바이올린 그 부분만 반복해서 하면 된다고 쉬워서 좋다 했어요. 하셨나요? 오케스트라는 우리 삶 같아요. 한 가지로는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악기가 어우러져서 각각의 소리를 조화롭게 내어 멋진 화음을 만들어 감동을 주는 것. 아이 덕분에 저도 새롭게 알아지는 것이 많아요.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중년 하이디님도 그렇고 떡이맘님도 그렇고 자녀분 덕에 이렇게 음악을 또 즐기게 돼서 참 좋습니다. 네, 그러면 떡이맘님과 은서를 위해서 그 교향곡을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네 삶처럼 여러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게 바로 교향곡인데 그 중에서 영화 아마데우스의 거의 주제곡처럼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살리에리가 그 정신병자 수용소에 있다가 그 자살을 시도하는 피가 흥건한 장면에 그냥 쫙 울려 퍼지는 교향곡이 있죠. 그게 바로 교향곡 25번 G 단조인데요. 네, 영화 아마데우스의 사운드 트랙으로 들어보실까요?
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맨 첫 장면에 나와서 충격을 줬던 작품이죠. 이 곡은 모차르트가 17살 때 작곡했어요. 세 차례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고 그다음 위엔에서 그 슈트루먼트 드랑이라 그러죠. 질풍노도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자유로 음악가가 되겠다는 어떤 자각을 하고 와서 작곡했는데 들으셨으면 느끼셨겠지만 봉건 영주 뭐 잘츠부르크 대주교 이런 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곡 같지는 않죠. 17살 난 모차르트의 자유선언, 인간선언과 같은 그런 단호한 열정이 담겨 있는 그런 곡이라서 당시에 좀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네. 선마님은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고 오신 모양이에요. 사연 주셨는데 모차르트 하면 어린 음악 신동 이미지가 각인돼 있었는데 요즘 재개봉한 아마데우스를 보니 남봉꾼의 철없는 아이 같은 느낌이어서 모차르트의 산뜻한 느낌들이 또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하셨나요? 네, 영화 아마데우스는 정말로 잘 만든 영화고 84년 개봉 이후에 전 세계의 모차르트 붐을 일으킨 제가 볼 때 굉장히 고마운 영화이기도 한데 완전 픽션이죠. 그래서 모차르트를 굉장히 남봉꾼의 철다설이 없는 사람으로 그렸고 모차르트 부인 콘스탄츠에도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여자로 그렸는데 어느 정도 그게 말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모차르트의 인상을 좀 오도할 우려가 좀 있는 건 사실이죠. 영화 한 장면 좀 오디오 들어보고 갈까요? 모차르트가 자유음악가가 돼서 위엔에 처음 왔을 때 황제 요셉 2세를 만나러 가서 그 자리에서 살리에를 처음 만나는 장면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이 피아노 소리는 모차르트가 황궁에 처음 오는 걸 환영하는 행진곡이에요. 살리에리가 작곡을 해서 황제 요셉 2세가 연주하려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있으면 네, 황제가 치고 있어요. 제법 잘 치죠 이젠. 근데 그 순간에 모차르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연주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 쉿 그러고 있는 거죠. Keep it, Majesty, if you want. It's already here in my head. 네, 황제 연주가 시원치 않죠? On one hearing only? 근데 모차르트가 think so, sir. 자기가 연주해 보겠다니까 너 한 번 듣고 어떻게 연주해? 그러죠? 근데 모차르트 연주 시작하죠. Show us. 한번 보여줘봐. 황제가 명령했죠. 네, 모차르트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치죠. The rest is just the same.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지라고 모차르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확 무안해하죠. It doesn't really work, does it? 이건 좀 아닌데? 하면서 모차르트가 좀 다르게 연주하기 시작하죠. Did you try? 이렇게 해볼까? Shouldn't it be a bit more?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Or this? 아니면 이렇게. This? Yes. Better? What do you think? 어때? 완전히 다른 곡이 됐어 이제. 네, 예,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그 모차르트 웃음소리 기억나죠? 정말
괴상하게 웃죠. 네. 이 첫 대면에서부터 살리에리는 모차르트한테 음악적으로 완전히 묵사발이 돼버리죠. 그다음에 점점 더 심하게 모욕을 받고 그러다 보니 살리에리는 이제 모차르트를 이제 저주하게 되고 그 하느님이 저렇게 저 들대먹은 놈한테는 어마어마한 재능을 주시고 나 같은 인격자한테는 그 제 천재를 알아볼 능력은 주셨지만 그 천재는 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차르트에게 복수를 하고 또 평범한 인간들이 어떤 평범한 인간들도 살 권리가 있다. 이제 그걸 선언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마데우스 영화 주인공은 살리에리인 셈이죠. 살리에리의 눈에 비친 모차르트가 나오는 거죠. 네, 그 꼴통 IT님도 최근에 재개봉된 아마데우스를 보신 모양이에요. 글을 올리셨는데요. 모차르트는 저에게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로 제일 먼저 떠오르지요. 근데 가끔씩 영화 속의 모차르트가 어디까지가 허구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셨나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일일이 다 대조해가면서 글로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 결론은 이건 전체적으로는 다 허구다. 허구지만 그냥 근거 없는 소설이 아니라 모차르트 전기적인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사실을 다 알면서 그 사실을 데이터로 이제 창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뭐 독살했다거나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살리에리가 그 좀 병약한 모차르트를 과로를 시켜서 죽음으로 이제 이끌었다거나 하는 건 픽션이에요. 완전한 픽션이죠. 그런데 이런 살리에리 독살설은 끈질기게 나돌았어요. 그 모차르트의 그 부인 콘스탄체도 그 모차르트가 누가 나한테 독을 먹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모차르트 죽은 후 1800년에 베를린의 한 신문에서 독살설을 그럴싸하게 기사로 써놨어요. 그게 굉장히 흥미를 끌었고, 1830년에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장시를 썼어요. 이 시가 널리 읽혔고요. 그다음에 또한 러시아의 림스키-코르사코프라는 작곡가가 1897년 그 푸시킨의 시를 대본으로 오페라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를 작곡했어요. 쭉 내려왔는데 20세기에 그 페터 샤퍼가 이제 희곡으로 만들어서 연극으로 올랐고, 그 같은 페터 샤퍼가 또 이제 대본을 써서 밀러스 포만이 감독해서 영화를 만든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 영화에 묘사된 거를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류에 빠져요. 왜냐하면 좀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증을 바탕으로 한 거다 그런 거죠. 예컨대 영화에서는 모차르트의 그 레퀴엠 그 진혼 미사곡을 살리에리가 이제 의뢰를 하고 그걸 빨리 작곡하러 다그쳐서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픽션이죠. 레퀴엠은 당시에 그 발세크 슈트파흐 백작이라는 분이 자기 젊은 부인이 죽었어요. 22살, 21살 때. 그래서 그 아내의 장례식을 위해서 연주하려고 의뢰를 했는데 검은 가면을 쓰고 뭐 이렇게 그 작곡을 의뢰하러 온 사람은 당시에 그 빈 시장의 아들 안톤 라이트게프라고 그 발세크 슈트파흐 백작의 친구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극적 재미를 위해서 허구로 만든 것이고요. 모차르트가 죽던 날 뭐 비가 억수 쏟아지고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막 그런데 그것도 사실과 다른 거죠. 장례식 날은 구름이 좀 끼고 비는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성마르크스 공동묘지에서 그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 현장에는 살리에리도 왔고 제자 주스마이어 그다음에 모차르트의 평생 후원자였던 반 슈비텐 등등 참석했다 그러죠. 그래서 폭풍이 치고 눈보라가 뭐 치고 그런 거는 극적인 느낌을 뭐 강조하기 위한 그 픽션이라는 거죠. 그런 디테일한 거는 픽션이라고 봐주고 그냥 전체적인 진실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마데우스의 그 모차르트 장례 장면 그때 흐르는 음악이 그 레퀴엠 중에 나오는 라크리모사 눈물이 날 네, 굉장히 가슴에 이도록 슬프고 아름다운 합창곡이죠. 네, 아마데우스의 사운드 트랙으로 들어보시죠.
네,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 장례 장면에서 나왔던 음악, 모차르트의 레퀴엠, 진혼 미사곡 중에서 라크리모사, 눈물이 날 들으셨어요. 이 모차르트 레퀴엠은 모차르트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뭐 예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작곡한 게 아니냐 같은 그런 신화 같은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네. 모차르트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내는 얘기하는데 이 아내의 말을 100%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는 거죠. 모차르트가 빈 궁전에 나타나니까 살리에리가 그 재능에 놀라서 즉각 자기 신분의 위협을 느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견제하고 이제 시기하고 그걸 심하게 했죠. 그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가 제일 극단까지 치달은 게 1786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초연될 무렵 그때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심화됐어요. 그래서 그해 5월 첫날 이제 시즌 개막 공연작으로 어떤 작품을 할 거냐 그걸 놓고 경연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차르트가 피가로의 결혼을 내놨고 살리에리가 악수르라는 오페라를 내놨고요. 그래서 4월 28일에 이제 황제 앞에서 경연을 벌였어요. 뭐 상당히 심한 방해 공작과 비방을 살리에리 측에서 했다는 게 여러 증언도 나와 있어요. 근데 황제가 모차르트 손을 들어줬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5월 1일에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이 초연되게 되죠. 영화에서는 거꾸로 돼 있죠. 살리에리가 이긴 걸로 돼 있어요. 모차르트 피가로 듣다가 황제가 하품을 쭉 하고 이걸로 모차르트는 망했다. 그렇게 되고 살리에리 오페라가 끝나고 나니까 황제가 무대 위에 딱 올라가서 지금까지 쓰여진 어떤 오페라보다 더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선언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영화 실제 사실과는 정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돼 있다 해서 이 영화 틀렸네? 뭐 이게 밀로스 포먼하고 피터 샤퍼 이거 모차르트 하나도 모르는 놈들이 엉터리를 만들었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다 알면서 그렇게 만든 거죠. 네. 제가 보기에 상당히 또 재밌는 장면이 그 마술 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이 부르는 노래 있죠. 딱 들으시면 알 거예요. 아주 고음에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어떻게 연출했냐면 모차르트 장모가 막 너 돈도 안 벌어오고 네 처가 아파 있는데 빈둥빈둥 술이 안 먹고 다니고 너가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고 막 잔소리 하는데 그 잔소리하는 소리가 노래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밤의 여왕 아리아가 나와요. 네,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회원권 114. 네, 클래식의 첫날 밤. 오늘은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허구인가 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있는데요. 살리에리와 모차르트는 만나자마자 이제 한 5, 6년간 굉장히 갈등을 겪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지만 음악이 모차르트가 더 위대하다는 걸 금세 판명이 됐죠. 다만 그 현실적인 지위, 뭐 소득, 거기서 살리에리가 기득권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뭐 각자 갈 길을 간 거죠. 1791년 모차르트가 죽던 바로 그 해 두 사람이 세속적인 경쟁은 거의 살리에리가 우세한 쪽으로 끝났어요. 살리에리는 빈 궁정 직책도 유지했고 돈도 잘 벌었고 모차르트는 좀 어려웠고 빈 궁정에 뭐 춤곡이나 작곡하는 어떤 부학장 비슷하게 뭐 있었고요. 근데 그 해 이제 세속적인 경쟁이 끝날 무렵부터 살리에리가 모차르트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리에리는 그 해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을 두 차례 지휘를 했고요. 모차르트 대미사곡도 지휘했고, 그 다음에 그해 10월에 이제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를 공연할 때는 거의 매 공연마다 와서 나는 이렇게 근사 작품을 본 적이 없다. 이 작품을 계속 와서 할 때마다 와서 보고 싶다. 그러면서 공연 때 브라보, 벨로, 정말 아름답다, 최고다라고 계속 외쳤어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됐고 그 상태에서 모차르트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모차르트 죽던 해에 살리에리가 지휘를 했다는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지단조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한님도 반가웠어요. 네, 반가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